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강사 차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기출문제, 제 100회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론 실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건데 한번 볼게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가 2022년에 대한 처분 내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21년도 7월 5일자에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머리에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만 단순히 해주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죠. 일단은 취득했을 때 21년도 7월 5일자의 회계 처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5,000원에 취득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지금 이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가 아니라 본인의 계산기를 들고 가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1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인가요? 500만 원이죠.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이와 같이 차변에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변에 대한 거는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니까 굳이 적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으로는 12월 31일자의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도 가능 증권을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을 인식하였다. 그 말은 즉슨 매도 가능 증권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이익 자본으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연도 말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만큼 증가를 했죠. 자산의 증가 차변으로 이와 같이 100만 원으로 적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그 자본 항목 증가로서 대변에 적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약간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단으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계정 과목 자체가 너무 길죠. 그래가지고 평가 이익이라고 줄여가지고 100만 원 이와 같이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년도 12월 31일까지 회계 처리를 마쳤고 드디어 그 다음 연도 2월 1일자에 어떻게 처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주당 3,000원에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 100주만큼 없어지는 거겠죠?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은 장부가액으로 차감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장부가액이 1주당 얼마로 되어 있나요? 1주당 5,000원에서 1,000원 더해진 6,000원으로 차감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100주 곱하기 6,000원 해주셔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은 60만 원어치 사라지는구나 이와 같이 처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지면은 그와 관련된 꼬다리 계정 과목 금붕어 똥처럼 평가 이익도 그 비율대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000주에서 100주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평가 이익도 1000주에 해당하는 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 평가 이익 10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평가 이익이라는 자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평가 이익을 기입해 줍니다. 근데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만큼만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10만 원 기입할게요. 근데 이와 같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제거 처리는 했지만 어떤 게 더 남아있나요? 처분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보통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잖아요. 근데 3,000원에 처분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봅시다. 일단은 그러면은 현금 자산의 증가로서 30만 원 이와 같이 받은 걸 차변으로 기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대차 차익이 날 텐데 어디서 나느냐. 지금 차변에는 40만 원, 대변에는 60만 원 같이 이와 같이 20만 원이 차변에서 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처분과 관련된 손익이 차변에서 났다고 하면은 처분 손실이겠죠.
그래서 처분 손실을 20만 원 차변으로 기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상으로는 4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저처럼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1일까지 회계 처리를 한 3줄에 걸쳐 가지고 그냥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풀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주를 팔았죠. 100주를 팝니다. 그냥 단가로 계산을 하자고요. 지금 처분했으니까 6,000원의 처분을 장부가 6,000원으로 없어지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근데 이걸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3,000원이라는 현금의 증가.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100만 원 나누기 1000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100원만큼 자산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100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으로는 1,000원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대차 차익 6,000원에서 4,000원을 차감을 한 2,000원이 차변에서 나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하게 그냥 회계 처리 3줄 하는 식으로 문제풀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풀이해 주시기만 하면은 1번부터 문제 4번으로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번에 대한 문제예요. 다음 중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고르랍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위탁자가 중국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데 본인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어떤 분한테 물건의 판매를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물건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않죠. 그 중국에 있는 수탁자가 중국에 있는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했을 때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오답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2, 3, 4번 가보자고요.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수강의 경우에는 강의의 경우에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기 때문에 그 진행 비율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 3번째,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자 부분 제외를 한 그 현재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 시점에 인식을 합니다. 4번째, 광고 제작 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그렇죠. 광고 제작을 맡겼다고 하면은 광고 제작은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기 때문에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장 명확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 정책이라고 하는 거 추정이라고 하는 거 물론 변경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올해부터 전진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소급적으로 작년도까지 수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이는 재무제표가 비교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비교식으로 나오는 재무제표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교 가능성이 증대된다?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죠. 여러분들 회계 정책은 소급법이고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은 전진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올해부터 변경된 그 정책을 시행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째 보도록 할게요.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소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전진이 아니라 과거치에 대한 재무제표도 변경된 회계정책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당의 개시일, 그건 아닌 표현인 거고,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라는 표현이 쓰일 수 있는 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 전진법 뿐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3번의 답은 동그라미 3번으로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경험의 축적 등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 시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번째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형자산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풀어볼 만한 그런 챕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여러분들 맞히셨나요? 일단 1번부터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정액법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는 해당 금액을 내용연수분의 1, 그와 같이 월할 상각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야 매년 인식되는 감가상각비가 동일하죠. 따라서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연수 도중 기계 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아니죠. 이게 일단 재개할 경우라고 하면은 감가상각 계속합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3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게 그 건물을 사용을 하려고 구건물을 취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비용에서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한다. 그쵸. 그 토지와 그 건물을 철거하는 목적은 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철거된 건물 중에서도 부산물이 있어가지고 고철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가액은 차감해야 되는 거겠죠. 네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1번 저희 정액법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동일하게 발생되는 경우 쓰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에 반해서 정일법의 경우에는 회계년도 초에 급격한 상각이라든지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은 먼저 감가상각비를 높게 잡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가상각 비용이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면은 생산량 비례법 등과 같이 생산량이 나오는 그 수치마다 그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 이론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도 올바른 표현으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으로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 재고자산. 그렇죠. 일단은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산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면은 이거 이익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이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창고 밖에 있지만은 우리 회사의 소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도착지라는 뜻은 우리 거래처에서 보내가지고 우리 창고라든지 혹은 사무실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미착 상품 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고. 두 번째, 구매자가 매입이사를 표시를 한 시성품. 그 말은 즉슨 이 시성품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겠죠. 세 번째, 제3자가 판매하기 전에 적송품.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를 위탁을 했는데 아직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창고에 남아있진 않지만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송품에 대한 것도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담보에 제공한 저당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 저당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 해당 은행한테 판매한 걸까요? 판매 아직 안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포함
포함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금액으로는 9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네, 5번의 답은 3번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6번. 지금부터는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풀이가 될 건데, 원가 계산 약간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원가로 나오는 파트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5문제, 3문제 중에서도 그래도 한두 문제, 제 욕심으로는 3문제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6번부터가 약간 어려웠죠.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40만 원이다. 지금 과대 배부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즉슨 실질가액보다 약간 오버해서 잡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단기의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35,000시간이며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이다? 그 말은 즉슨 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140만 원으로 과대 배부되었기 때문에 배부 차이가 지금 40만 원 난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배부액 자체는 14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직접 노무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14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부터 이론적으로 약간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해당 문제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일단 140만 원 어떻게 계산되는 값이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35,000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로 곱해가지고 140만 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는 140만 원 나누기 35,000시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값으로는 40원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발생이 될 거고 그와 관련된 배부 기준이 또 얼마나 발생할 건지에 대한 그 분자 분모로 나뉘어서 나오는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거꾸로 어떻게 예정 배부율이 계산이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6번 정도는 저는 풀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안 배운 내용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기출문제 중에서는 전산세무 2급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문제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틀려도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그리고 문제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제 욕심으로는 6번 정도는 풀이를 하고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7번 문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주식회사 한라는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이 무엇이죠? 일단은 저희 보조 부분, 설비 부분과 동력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실질로는 설비에서 동력, 동력에서 설비와 같이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 반드시 발생했어요. 근데 원가 계산의 편의상 이거는 전혀 무시를 하고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용역은 제조 부분에서 소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게 직접 배분법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이론은 이와 같이 짧게 정리를 했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배분법의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한 후에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절단 부분,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비 부분에 대한 이 30만 원부터 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공급 기준이 시간이네요. 근데 500시간, 400시간, 600시간 이와 같이 지금 1500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동력 부분에 대한 거 실제 발생하긴 했지만은 무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절단 부분의 60%에 해당하는 얼마죠? 18만 원이죠. 18만 원만 배당을 하는 거고 배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력 부분에서는 25만 원이 지출이 되었던 거죠.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100 와트 이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반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여기서 40%에 해당하는 비율에 그렇죠. 이거는 300대 200으로 총 분모를 500으로 보고 있으니까 200에 해당하는 건 40%잖아요. 따라서 25만 원의 40%인 10만 원만 배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18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90만 원이니까 최종적으로는
118만 원이 될 것 같아요. 문제 답으로는 4번인 거고. 이와 같이 직접 배분법으로 나왔으니까 그나마 약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계 배분법으로 나오면 약간 복잡하죠. 그 다음으로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지금 보면은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 머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로 제공품 T계정, 그 다음에 제품 T계정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제공품 T계정, 제품 T계정을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입력을 한다는 거죠. 기초 제공품은 당연히 제공품 차변으로 와야 되는 거고, 기말 제공품 10,000원의 경우에는 하단으로, 그 다음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50,000원 왼쪽 상단, 기말 제품의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 그 다음에 지금 매출원가 55만 원에 대한 자료만 어디에 쓸지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제품이 판매가 되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대변 상단에 55만 원 이와 같이 기입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풀이를 해야 된 건 무엇이냐? 단기총 제조 원가예요. 제품의 왼쪽 하단에 위치하는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단기총 제조원가가 무엇이죠? 올해 생산이 투입이 된 원가의 3요소를 합산을 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잖아요. 이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품에서 제공품으로 이와 같이 거꾸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5만 원에서 4만 원 합산을 하면은 59만 원이죠. 59만 원에 5만 원을 차감을 했으니까 지금 얼마죠? 헷갈리네요. 네, 54만 원. 54만 원이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어요. 올해 생산이 완료돼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이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제품에서 제공품에서 완성이 돼서 없어진 이 오른쪽 상단으로 54만 원 대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대변의 합계 금액이 55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3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단기총 제조원가로는 52만 원으로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나왔네요. 여러분들 종합원가 계산, 원가 계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챕터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선인선출법 아닌 평균법식 한 2회당 한 번씩은 종합원가 계산이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일단은 저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T계정을 그려요. 일단 T계정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의선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우리 그 이론 문제 풀 때 직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방식이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모든 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직접 재료비, 가공비 이 두 가지로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한 가지 원가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일단 기초 제공품이 7,800개라고 되어 있고 완성도는 50%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단기 중 45,000 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기말 제공품은 5,500 단위이며 완성도는 50%이다. 지금 완성이 완료된 여기가 비어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산수죠. 7,800 더하기 45,000 거기서 5,500을 차감을 하면은 4,700
47,300 단위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걸로 바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의선출법이잖아요. 7,800개가 전년도에 전기의 50%만큼 원가가 투입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300 단위를 기초가에 남아있는 50%를 마저 잡고 39,500 단위에 대해서는 올해 100% 원가를 투입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7,800 곱하기 50% 하면은 39,000 단위인 거고, 그리고 3,900이고 그 다음에 39,500에 대해서는 올해 100% 투입이 되는 거고, 기말에 대해서는 5,500 중에서도 완성도가 50%이기 때문에 2,750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 모두 합산을 해볼게요. 3,900, 39,500, 2,750. 그러면은 이제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 46,15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단기 총 발생 원가는 160만 5,250원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품 환산량 46,150원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지금 얼마죠? 35원입니다. 35원을 지금 완성품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각각 배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고 있으니까 27,050 단위에 단위 원가 35원을 곱해서 96,25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문제로는 2번이 답이 되고 있네요. 이와 같이 종합원가 계산 중에서도 선의선출법에 해당하는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10번이에요.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로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는다. 그쵸? 이거 제조 지시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나 쓰이는 방법인 거고, 이건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직접 재료비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와 같이 구분을 하는 거고, 이거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개별원가 그 이론 파트 다시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산세무 2급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부비 이러한 직접 재료가 아니에요. 간접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조 간접비가 굉장히 많은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원가는 어떤 제품에서 얼마 투입이 됐다, 어떤 제품에서는 얼마나 투입됐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요. 따라서 제조 간접비에 대한 배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문별 원가 계산도 직접 재료비, 직접 원가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간접원가, 제조 간접비가 어떻게 배부되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직접 재료비 아니에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가 부분은 원가 발생에 대한 책임 단위를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 단위로 의미한다. 네, 맞는 표현이고, 그냥 3번에서 직접 재료비 엉뚱하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제조 간접비 때문에 말썽이었는데, 따라서 3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 세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투입 대비 이 산출이 이론에서는 그닥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닥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론이 튼튼해야지만 저희 실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복권당첨금. 복권당첨금은 기타 소득인데 그 중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로 그때 세금 내고 종결되는 것 중 하나였죠. 근데 이것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니, 왜냐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이 있고 소득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소득 요건이 종합소득금액, 퇴직, 그 다음에 양도,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였어요. 근데 그 종합소득 금액 중에서도 분리과세라든지 그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제외하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이 뭐 100만 원 초과든 1000만 원 초과이든 상관없이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1번에서 틀린 거는 1번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공제받고 싶겠지만은 이 두 가지는 중복이 안 돼요.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총 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일단 소득금의 그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100만 원 이하였어요. 하지만 그 소득이 총 급여액만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렇죠. 7세부터 20세까지 이와 같이 나이 요건이 약간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보시면은 분리과세 이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 이자 소득은 당연히 그 이자 소득을 지급받았을 때 세금 납부하고 종결되는 거고, 그 다음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같이 종합소득세를 합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고, 두 번째,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보험 모집인 분들이 그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회사 쪽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요. 그래서 종결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2번으로 분류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공적연금 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이는 그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거고, 퇴직소득도 퇴직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자체는 아니죠. 그다음 네 번째, 근로소득과 이론근로소득이 있는 자. 이론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효과가 없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2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고 다음 문제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신용카드 사용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이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개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 그 다음에 숙박업의 경우 2.6%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3%로 일반과세자와 그 수준이 동일해졌죠.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도에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약간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가세자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6%가 아니라 간이가세자 일정 업종의 경우에도 1.3%로 공제율이 이게 변동이 됐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이가세자가 4,800만 원 미만의 당연히 불문하죠. 간이가세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고, 세 번째,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그렇죠. 일단은 이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만 공제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이 직전에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했다고 하면은 이게
그래도 조금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세액공제까지는 적용해 주지 않겠다라고 약간의 제재사항이 있었죠. 네, 이거 맞는 표현인 거고. 네 번째, 연간 공제금액의 합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렇죠. 뭐 6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그 과세 기간별로 얼마나 공급가액을 잡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간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은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번의 답은 1번인 거고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그렇죠. 이동이 필요한다고 하면은 인도된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확정된 때. 이와 같이 공급 시기를 설정하고 있고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된 때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된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그렇죠. 그 현금으로 판매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판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선수금, 돈을 미리 받은 거 부채에 불과해요. 그 상품권을 고객이 들고 와서 우리 가게에서 그 재화와 구매했을 때, 교환했을 때 비로소 재화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 재화가 실제로 반출된 날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반출된 날이 아니라 이거는 선적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옳지 않는 표현인 거고. 네 번째,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그쵸. 웬만한 경우 이와 같이 약간의 그 재화라든지 용역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거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잡죠. 하지만 이게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기계장치예요. 그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간주시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죠? 5,400만 원인 거죠.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1과세기간 동안 25%씩 가치가 감소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폐업 시까지 얼마나 지났죠? 과세기간이? 지금 21년도 1기하고 21년도 2기가 지났습니다. 물론 폐업 일자가 22년도 1기이기는 해요. 근데 그 폐업한 때 과세기간은 제외하고 취득 과세 기간부터 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2로 계산을 하여 2,700만 원이 간주공급의 과세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이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가 그냥 재고자산으로 나오면은 뭐 원가, 시가 중에서 시가만 골라가지고 바로 답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다 보니까 간주시가라는 개념까지도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기계장치가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과세기간 동안 얼마만치의 가치가 감소되는 거였죠? 25%가 아니라 5%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유형자산인지도 구분하셔가지고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일단은 뭐 100회차에 대한 이론 문제 풀이는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실기에 대한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타임 끊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전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제 100회차 그 실무 문제에 대한 풀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코드로는 1002번이에요. 여러분들 K랩 프로그램 까셔가지고 거기에 1200번으로 회사 코드 다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전자라고 제조와 도소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그 첫 번째 일반점표 입력에 대한 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입력 시 유의사항 좀 보실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조교의 입력을 생각하지만, 그렇죠.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서야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타계정 대체의 경우, 우리가 해당 상품이나 원재료를 제품의 생산, 판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수선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소비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그 조교 8번으로 걸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 내역들은 이게 반드시 F2를 누르셔가지고 거래처에서 거래처 코드 그 팝업창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조 경비는 500번대,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이게 같은 경비라 할지라도 영업부에서 혹은 제조부서에서 소비된 이런 표현이 있는지 따라가지고 그렇게 계정 과목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지금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죠. 따라서 그 상단 중에서도 회계관리 그 첫 번째 탭에서 그 왼쪽 상단에 일반 전표 입력 탭 클릭하셔가지고 이 화면으로 해보실게요. 그 첫 번째로서 1월 15일자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날짜로 일자를 설정해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입력을 합니다.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0만 원에 대한 다음에 지출 결의서를 제출을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60만 원에 대해서 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전도금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은 회계 프로그램 여기 K랩에서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표현을 좀 더 FM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전도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걸 따라야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지급 시에는 전도금이라고 우리 차변으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와 관련된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전도금 138이었나요? 그 다음에 그 김시성 처리해주고 그 금액은 60만 원으로 이와 같이 자산의 감소로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왕복항공권으로 30만 원, 숙박비로 8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비교통비인데 그 812 여비교통비일까요? 아니면 512 여비교통비일까요? 영업부 과장에게 지출된 거기 때문에 811로 하고 이 금액 38만 원, 나머지 가액은 현금으로 22만 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1월 30일자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일자 변경해 주셔가지고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동수전사는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 2,000주를 주당 만 원에 발행하고 주금 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00주 곱하기 만 원 얼마죠? 2천만 원이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기입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2천만 원이 들어간 그 루트는 무엇이냐, 그걸 대변에 적으셔야 되겠죠. 당사는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0만 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만 원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본금이라는 걸 우리가 증가시켜야 되는 거겠죠. 자본금. 331로 되어 있고, 이거 2천만 원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2,000주를 발행했고 그에 관련된 액면가액은 5천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느냐? 그건 아니고 일단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먼저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초과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금 상금 381로 380만 원, 이것 먼저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체는 5천 원보다 약간 더 많은 만 원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맞아요. 하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가액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4월 5일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트럭을 양주시청에 등록하면서 취득세 14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트럭 그냥 자산과 관련된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 차량 운반구로 해가지고 146만 원 잡겠어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니까 대변 현금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기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뭐 출금해가지고 208 146만 원 이렇게로도 잡을 수 있겠네요. 굳이 두 줄로 할 필요 없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월 5일, 5월 15일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5월 15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직원 상여금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상여금은 계정별로 구분하되 거래처는 생략한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급여인 거고 여기까지가 공제금액 합계, 그 다음에, 이게 세전이죠. 세전금액, 여기가 공제금액, 그리고 이게 세후금액.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여금이 1,500만 원이기는 한데 1,000만 원은 제조부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영업부에서 발생했대요. 그리고 뭐 당연히 비용의 발생은 800번대 500번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겠지만은 공제금에 이것까지 구분을 하나요? 예수금 각각? 그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제주에서 발생했건 영업부에서 발생했건 모든 다 같은 세금이잖아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인 거잖아요. 따라서 89만 원을 한꺼번에 예수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풀이에서는 각각 잡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차변부터 비용의 발생 잡도록 할게요. 상여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조부서에서 발생한 상여금 505로 기입을 해주시고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상여금 2대 이게 영업부서에서 발생한 급여이기 때문에 803으로 500만 원 기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으로 얼마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89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제금액과 합계해 보시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각각의 뭐 근무부서에 지급을 했겠죠. 근데 보통예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되어 있으니 대변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0월 31일자 보도록 할게요.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액면가의 100만 원의 사채를 96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사채 할인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사채 발행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 이거 지금 할인 발행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을 때 무조건 대변에 기입되는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적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96만 원에 할인 발행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만 원이겠구나. 그것부터 적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사채 발행비 2만 원이 현금 지급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사발비가 발생하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조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들어온 대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네요. 보통예금에 지금 얼마 들어왔다고 되어 있네요. 96만 원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96만 원.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차액 자체가 지금 어디서 나나요? 차변에서 지금 6만 원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차변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92를 적어가지고 마저 적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사발비, 사채 발행비가 없었다고 하면은 원래 이 가액은 4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현금의 가액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2만 원이 줄어든 원래 가액 4만 원으로 됐겠죠. 근데 이게 지금 사채 발행비 2만 원이 대변으로 기입됐기 때문에 사발비가 지금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일반 전표 입력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도 K랩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 두 번째 항목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가지고 팝업창 탭 클릭을 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자에 대한 내용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범위로 1월, 12월 이와 같이 계산해가지고 범위를 잡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7월 3일자로 일자별로 범위를 완전 축소한 다음에 입력하는 걸 선호합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당사의 영업부서에서는 그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한 후 아래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1번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51번이던가요? 아니죠. 거래처에 관련된 추석 선물 접대비인 거죠. 따라서 54번 불공 항목으로 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건강 선물 세트라고 적으셔도 되고 수량 10개, 단가 30만원, 공급가액 300, 부가세 세액으로서 이와 같이 기입을 해주시고 지금 공급처명이 서울백화점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앱을 옆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결제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50만 원은 현금, 잔액은 보통예금 지급이다 보니까 혼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혼합. 그 하단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이거 건강선물 세트 당연히 불공 항목으로서 330만 원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될 텐데 접대비예요. 따라서 이게 813인가 513인가 봐야 되는데 영업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813으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그와 관련된 대금 결제. 이거 지금 현금이 얼마 나갔었죠? 50만 원이었나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보통예금 잠시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3으로서 나머지가에 280만 원 차감된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예금이 이게 당연히 서울백화점은 아니겠죠. 근데 문제에서 따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월 13일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영풍에 300만 원에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단기 상각비 계상은 생략한다. 그렇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FM적으로는 1월 1일부터 그 7월 12일까지 발생한 거의 6개월치 넘는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마저 한 다음에 7월 13일째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굳이 그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판매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11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량 품목 단가, 품목 수량 단가 여기는 제외하고 바로 공급가에 330 적도록 하고 여기가 어디인 거죠? 주식회사 영풍에 판매한 거죠. 영풍 136을 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옆 표시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 분계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혼합으로 처리를 하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 제품 판매하던 건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 206으로 얼마 잡아야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취득원가로 없어지는 거고 그와 관련된 꼬다리 계정 과목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현재 730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계장치의 제거는 대변, 차변 이와 같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차변과 대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일단은 뭐 판매를 했으니까 그 300만 원에 대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활 판매로 일단 예술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차감 자산의 감소까지 이와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730만 원, 830만 원 차이가 나시잖아요. 100만 원만큼 우리 차변에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유형 자산을 처분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100만 원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7월 20일자에 대한 내용인 거고 여러분들도 그 기간을 7월 20일로 다시 설정해 줄게요. 영업부 사무실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그 말 보면은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하단에 임차료 있고 건물관리비 그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복수 내역으로 그 품목 그 수량 단가 계산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임차료는 임차료, 건물관리비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매입인 거고, 이거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일자는 7월 20일자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니까 51번. 그 다음 여기서 품목에 대한 걸 적으셔야 되는 건데 복수거래로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상단에 F7 복수거래 클릭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십니다. 지금 임차료, 품목 중에서도 임차료. 이 공급가액이 얼마죠? 500만원.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 이게 얼마죠? 지금 80만원입니다. 부가세 8만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품목에 대한 이거 복수 처리 다 해줬고, 이와 같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580만원, 5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거래처는 어디이냐? 천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옆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대금 모두 외상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아, 잠시만요. 저 이거 잘못했네요. 영업부 사무실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맞는데 이거 지금 매입인데. 근데 이거 외상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동수전자인 거죠. 당연히 공급받는 자 매입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외상 미수금으로 약간 이거 공급 임대인 천일한테 받았으니까 당연히 외상 미수금은 맞겠네요. 일단은 뭐 동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지급금이니까 3번으로 혼합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이것도 분리하는 것까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임차료가 500만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임차료 819 5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837 건물관리비 80만원, 그 다음에 대변으로 미지급금 638만원까지 이와 같이 그 580만원을 뭐 다 같은 계정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복수거래에서처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무실에서 발생한 거 맞죠? 네, 영업부 사무실. 따라서 800번대 맞는 거고 미지급금까지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월 24일자에 대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회계부의 회계부서의 업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사가 컴퓨터에서 컴퓨터 385만원에 구매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해당 거래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드 결제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57번으로 적어 두시고 품목 수량 단가는 그냥 건너뛰고, 이거 지금 카드 가세니까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 380만 5천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사가 컴퓨터 클릭해 주시고, 신용카드사 지금 어디죠? 황금카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중간에 카드사 중에서도 황금카드사로부터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분류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당연히 분계 자체로는 카드에 대한 거니까 4번으로 적어 주실게요. 근데 이거 지금 기본 설정값으로 계정 과목이 153 원재료로 잡혔는데 이거 원재료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컴퓨터로서 비품으로 212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된 거고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카드사에 대한 미지급금,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매입가액에 대한 공급가액 비품으로 처리를 했고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5번째 비사업자인 김정희 씨. 이거 지금 8월 28일이네요. 일자도 변경해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자인 김정희 씨에게 제품 55만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입력을 생략한다. 이거 지금 판매가 이루어진 건데 이거 아무런 적격증빙도 발급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14번 건별로 해주시고 공급가액란에 당연히 공급 대가 55만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명이 이거 생략한다고 되어 있죠? 건너뛸게요. 그 다음 분계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기 때문에 혼합으로 처리하실게요. 제품의 판매니까 제품 매출 되어 있고 차변에 보통예금 55만원 증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거래처명을 저희 비워뒀어요. 따라서 혼합에 보시면은 이거 하단에 이 대체전표에 거래처도 비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지금 문제 3번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일단은 여러분들도 매입매출 전표는 이거는 없애고 부가가치세 두 번째 탭에서 공제받지 못할 왼쪽 상단에 있는 거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조회기간 지금을 언제죠? 2기 확정?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잡을게요. 여기서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그 다음에 그 정산,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 첫 번째 탭하고 세 번째 탭에 입력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탭에 들어갈 거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매출 공급가액과 관련된 자료, 이거는 정산에서 그 비율을 계산하는데 나오는 그런 자료인 것 같고, 두 번째 매입세액에 관련된 자료라고 해가지고 과세사업 자료가 지금 1억 있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지금 330만 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 매입세액이 30만 원 있다는 뜻은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면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몇 건이죠? 3건이네요. 3건으로 300만 원, 30만 원 이거 면세 관련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세 번째 탭 가가지고 정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면세 비율이 약간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지금 2기 동안 발생한 총 공통 매입세액이 550만 원. 이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일단 자료 자체가 공급가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해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설정하시고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전 아니요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총 공통 매입세액으로는 매입세액은 50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면세 관련된 비율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죠? 총 공급가액 4억 원. 잠시만요. 그 다음 면세 공급가액은 지금 5천만 원. 그래서 비율 자체는 12.5%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6개월치에 대한 불공은 62,5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정 때 이게 지금 예정 때 불공제 세액으로 얼마나 받은 건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8만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총 공급가액 4억 원, 그 다음 면세 공급가액 잠시만요. 4억 원, 매입세액 자체가 550만 원이네요. 제가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급 대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5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으로 기입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6개월치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이 68만 7,500원으로 예정 걸 차감을 해야 되니까 18만 7,500원을 차감을 해 우리가 2기 확정 때 불공제 받을 금액은 50만 원이다라고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왼쪽 상단에 F11 저장까지 클릭을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1번에 대한 문제풀이는 다 된 거고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기 확정이네요. 여러분들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탭 키신 다음에 그 해당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매출이라고 해가지고 2,800만 원, 세액 2억 8천, 그리고 세액으로는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사항이 있어요. 이중 공급가액 5천만 원, 세액 500만 원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무조건 100% 그 전자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거 종이로 발급했다고 하면은 거의 미발급
세금과 동일하게 보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산세 하는 것까지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액으로 공급가액으로 500만 원 적어두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인 거죠? 지금 몇 퍼센트인 거죠? 1%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뭐 5천만 원에 대한 1%? 잠시만요. 여기다 적으시면은 이게 퍼센티지가 그냥 미발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거든요. 근데 이 미발급도 그 종이로 발급했다고 하면은 약간 봐줘가지고 1%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반영해가지고 50만 원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연 발급으로 가시면은 이 5천만 원 적었을 때 그냥 바로 1%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냥 지연 발급으로 가가지고 50만 원 그대로 반영된 걸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미발급으로 해가지고 2%에서 계산이 된 걸 1%로 임의로 이거를 뭐 수정을 할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근데 책에는 그 지연 발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는 뭐 원칙적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거 64번으로 뭐 새롭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된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자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그 임직원 등에게 어떠한 경조사로서 본인의 제품 상품을 이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것을 전액으로 뭐 간주시가로 두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해서만 우리가 세금을 토해낸다라고 세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번 기타 가액으로 가는 게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176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우리 대손세액 공제라는 뭐 부속명세서 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가감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176만 원에 이거 지금 세금만 계산을 하면은 16만 원이잖아요. 마이너스 16만 원 기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809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16만 원이 차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 자료 보도록 할게요.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 세액 1,200만 원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단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액 중에서도 혹시라도 불공 사유에 있다고 하면은 일단 합산한 다음에 그 불공으로 나중에 빼는 게 원칙이었죠. 공급가액 1,500만 원, 세액 150만 원은 신용카드 취득분이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용카드니까 고정자산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따로 이 11번 고정자산 매입으로서 1,500만 원 뺄게요. 150만 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지금 승용차도로서 이거 지금 배기량이 999cc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몇 인승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1000cc를 초과하거나 8인승 이하의 그러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불공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인승인지 없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와 같이 1000cc를 초과하진 않았으니까 고정자산 매입으로 두고 불공으로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그 나머지 공급가액 보도록 할게요. 공급가액 300만 원, 세액은 30만 원으로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 매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 고정자산 매입으로 들어가는 거 불공이든 공제이든지 간에 무조건 일단 합산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합산금액 자체가 1억 2천이기 때문에 여기서 1,500만 원을 차감을 한 1억 500만 원 기입해 주시고 1,050만 원이죠. 이와 같이 기입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접대 목적으로 300만 원 차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도 300만 원치에 대한 거를 차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타 자료까지 보도록 할게요. 2022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330만 원이 있네요. 근데 이거를 그 1기 예정신고 때 단순 누락이 되어가지고 확정 때 반영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매출인 거죠. 그리고 매출 중에서도 예정신고 누락분
300만 원, 30만 원 기입을 예정 누락분 여기서 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게 세금 계산서 누락인지 기타 누락인지 아니면은 과세 영세인지 그와 관련된 구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거는 세금 계산서 아니고 과세되는 신용카드 누락분이니까 300만 원, 30만 원, 34번에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가산세 30만 원에 대한 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보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과소신고 가산세 71번에 30만 원 기입을 하실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계산되는 게 아니죠. 일단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10%가 과세가 되다 보니까 3만 원에 대한 걸 바로 납부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예정 때 못한 거를 지금 확정 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1개월에서 3개월 미만까지 수정 신고한 거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75%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거 25%인 7,500원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납부불성시 가산세로서 30만 원 기입을 하는데 이 딱 30만 원을 클릭을 하면은 이게 당초 납부 기한이 얼마이고 지금 신고하는 금액 날짜는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이거 납부기한이 2022년 4월 25일,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일은 2022년 7월 24일로서 90일로 확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40원 기입을 했어요. 유의사항 좀 볼게요.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고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뭐 이거 홈택스로 직접 신고했다고 하면은 만원 공제가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하진 않도록 하고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이 상단에 F사 과세표준 명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예정 누락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 2억 8,390만 원을 기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것까진 하진 않고 그냥 신고서 이 탭에서만 제대로 문제를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대손 확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16만 원. 그렇다고 하면은 신고서뿐만 아니라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부속명세서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이라고 하면은 일반점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기입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점표 입력 중에서도 12월 31일자로 기간을 바로 확정을 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외화장기 차입금 20만 달러가 있대요. 부채네요. 근데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말의 환율이 1,200원이었던 반면에 단기말 환율이 1,050원으로 이게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환율 떨어진 거 뭐 자산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은 부채 입장에서는 이거 박수 칠 만한 일인 거죠. 왜냐면은 그 금액만큼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 가치가 다운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금액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1200 곱하기 1200 빼기 1050원 차감을 하면은 150원만큼 차감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20만 달러를 곱하면은 이 금액이 3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채가 3천만 원만큼 없어진 거기 때문에 외화 장기 차입금 이게 지금 뉴욕은행 3천만 원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 이와 관련된 외화 환산이익 여기까지 910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부채, 자산으로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자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래의 차입금 관련한 자료를 이용해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비용은 만기 시점 일시 상환 조건이며 월할 상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 아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금액 2억 원을 땡겼네요. 근데 대출 기간 자체가 22년부터 25년 장기 차입금이에요. 근데 대출 이자율이 연 22.4%? 근데 이게 지금 뭐 대출 받은 거 그거는 상관없고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930인가요? 901? 951. 이와 같이 여기에 차변에다가 지금 22년도에 대한 비용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2억 원에다가
하면은 1년치에 대한 이자 비용은 48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전액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금 4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9개월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뭐 하면은 75%이니까 360만 원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60만 원 두는데 이거 대변에 어떤 거 해야 되나요? 미지급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리은행에 내가 그 만기 시점이 이자 비용 모두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 연도 말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미지급한 그 부채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2번 문제에 대한 문제 풀이는 다 된 것 같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200만 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50만 원이다.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미사용한 금액이 150만 원, 그렇다고 하면은 사용한 금액은 50만 원. 따라서 이거 대변으로서 소모품 이 금액만큼 얼마나 차감시켜줘야 되는 거죠?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830이죠.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자산 차감하고 그 자산을 바로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얼마인 거죠? 지금 현재 잔액 자체는 공장에는 1,800, 본사에는 700 이와 같이 일단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뭐 그런 언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3,200만 원, 1,800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차변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본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퇴직급여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퇴직급여 일단은 차변으로는 비용으로 설정해 주시되 이게 지금 공장과 관련된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508로 지금 얼마 해야 되는 거죠? 3,200에서 1,800을 차감을 한 얼마죠? 1,400만 원에 대한 걸 일단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부서와 관련된 퇴직급여 808이겠죠? 아니네요. 806이네요. 이거 지금 원래 지금 700만 원인데 1,800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1,100만 원만큼 추가적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965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4번 문제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일단 12월 31일자에 법인세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법인세 비용이 1,650만 원이죠. 근데 이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으로서 530만 원, 그다음 원천징수 세액으로서 70만 원으로 해가지고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어요. 그게 지금 차변에 자산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선납 세금으로. 근데 이게 지금 해당 금액 자체가 6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만 미지급 세금으로 261로 잡아주시고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설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선납세금이나 미지급 세금이나 각각의 세무서로 거래처 코드를 설정해 주셔야 되긴 하지만은 문제에서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드디어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문제 5번 중에서도 1번 보시면은 이 생산직 근로자인 김아름 씨와 김가연 씨에 관련된 3월분 급여 내역이에요. 생산직 근로자를 딱 본 순간 이게 지금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자로서 그 생산 초과 근로 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한번 연도해 주면서 풀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수당 공제 등록 그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가로 하나 볼게요. 수당 공제 등록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서 입력하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는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급여는 그대로 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자격수당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이 세 가지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그 하단에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당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이 10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명의, 업무 목적,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비과세 요건에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간 근로 수당인데요.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까지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 수당은 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하여 비과세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요건은 맞는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김아름 씨의 경우에는 2,400, 김가연 씨는 2,800. 이게 총 급여 요건이 얼마였죠? 3천만 원이었죠. 모두 충족은 합니다. 근데 월정액 급여가 얼마인지 따라가지고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자격수당 이것 좀 보실게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이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과세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사내대출금 이거는 뭐 소득공제 유형이 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딱 그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 그 수당 공제 등록 그것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일반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 꺼주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 번째 탭으로 오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 그 두 번째로 하면 보실게요. 여기서 수당공제 등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공제 등록은 F4로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기본급 사용되고 상여 사용되지 않죠. 직책수당 이거는 없고 월차수당 없고 식대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각각 비과세로 되어 있는 거 뭐 여기서 변동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급여로서 자격수당 있죠. 이것도 뭐 그냥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기로 옆표시하는 것까지 이와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 옆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한다네.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것도 공제 항목에 넣어야 돼요. 일단 수당은 다 했고 그 두 번째 탭 공제 등록에 가셔가지고 이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내대출?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의 대출 항목으로 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사용 여부는 네 이와 같이 옆표시해두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네 그러면은 지금 5월 달에 대한 급여 내역이던가요? 3월 달에 대한 거군요. 그리고 이거 지금 3월 귀속 3월 지급인가요? 그걸 좀 봐야 되는 건데 맨 하단에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없나요? 그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임의로 3월 귀속 3월 31일 지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아름 씨에 대한 이거 회계 처리부터 급여 자료부터 입력을 할게요. 김아름 씨가 지금 기본급이 220만 원.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이 20만 원, 자격수당 15만 원 이와 같이 적고 그 다음에 공제 항목 그 다음으로 적을게요. 지금 소득세가 얼마죠? 소득세 45,910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4,590원, 연금이 85,500원, 건강이 63,490원, 장기요양이 7,310원, 그 다음에 지금 고용이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죠? 2,400원 그대로 있고 사내대출로서 35만 8,520원. 그러면은 지금 공제금액의 합계에 58만 5,690원이 이와 같이 문제와 그리고 제가 입력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합시다.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도 22만 6,430원으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분들 그 월정액 급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야간근로수당 20만원 비과세 처리됐는지. 근데 그거는 딱 하단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과세로 30만원 밖에 안 됐죠? 그 말은 즉슨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처리됐는데 이 야간근로수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입력을 하는 순간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월정액 급여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안 됐던 거죠. 210만원 초과했던 거죠. 왜냐면은 기본급 자체가 220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이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상여라든지 아니면은 실비 변상적 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뭐 초과 근로수당을 다 차감을 한들 기본급에서 이미 21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저는 220만 원을 본 순간 눈치챘습니다. 공제받지, 비과세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그 다음으로는 김가연 씨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와 같이 4번 지금 김아름 씨 탭을 두고 했었잖아요. 그 두 번째 김가연 탭 클릭하셔가지고 급여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이 지금 190만 원 어느 정도 희망이 있네요. 식대 10만 원, 자건좀 보조금 20만 원, 야간근로수당 20만 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딱 입력한 순간 비과세가 여기서 지금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기본급이 190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상기 부정기적인 급여 상여 없죠? 실비, 식대나 자건좀 보조금 20만 원, 아니 30만 원 다 차감하고 초과 근로수당 20만 원 다 차감하면은 여기서 월정액 급여는 190만 원이에요. 기본급만큼. 따라서 이 20만 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도 비과세로 처리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마저 그 공제금액부터 공제금액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세가 17,180원, 지방소득세 1,71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85,500원, 건강보험이 6,346원, 장기요양이 7,310원, 고용보험이 15,020원, 사내대출이 여기서는 사내대출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를 19만 390원으로 이 차임금 지급액이 220만 9,640원으로 이와 같이 프로그램상 금액과 그리고 문제 금액이 동일하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까지 입력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럼 1번에 대한 거는 이와 같이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9점짜리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연말정산을 위한 박세무의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금저축,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K랩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도 그 다섯 번째 줄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클릭하셔가지고 4번 이 103번 그분 불러오실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번 F2 누르셔가지고 103번 박세무 씨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료를 이와 같이 불러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 보시면은 부양가족에 대한 거, 소득 세액공제, 뭐 전 근무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소득명세서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부양가족 탭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여기서 일단은 박세무 씨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무 씨 일단은 35세로 본인이고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영호 씨에 대한 내용인데 배우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기타소득이 1,500만 원만큼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의 경우에는 얼마가 발생했든지 간에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게 1,500만 원이지 상관없이 공제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자로서 2번으로 수정을 해주실게요. 왜냐하면은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그 말은 즉슨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라는 거겠죠. 세 번째, 그 박세일 씨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6월 12일자에 사망을 했대요. 그 나이로는 만 70세. 근데 양도소득이 90만 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종합퇴직 양도를 합산을 한 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은 공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부가 아니라 이거 직계 비속으로, 직계 존속으로 60세 이상으로 두시고, 경로우대, 당연하죠. 경로우대 가능한 거고, 그 다음 장애인 공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중간에 사망하셨다 할지라도 기본 공제 대상자는 사망하기 전 장애가 치유되기 상황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이되고 소득되고 70세 이상에다가 장애인이니까 모두 공제 받으셔야죠. 그 다음으로는 자녀 김간우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약전 아동으로서 6세라고 되어 있고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공제 대상자로서 그 세 번째 20세 이하자로 두고 이게 6세이다 보니까 그 자녀 세액 공제는 못 받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탭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 소득세액 공제 자료인데요. 하단을 보시면 이 자료가 뭐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된 국세청 자료, 기타 증빙 자료. 네. 그러면 이거 모두 국세청 자료로 두겠습니다.
보험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어디다 두라고 되어 있죠? 부양가족 탭, 그 다음에 연말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네. 일단은 보험료, 박세모 씨에 대한 게 지금 60만 원 있네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서 그냥 하단에 60만 원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김영호 씨 누구시죠? 배우자에 대한 거네요.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이고, 보험료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보기는 하지만 배우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보장성으로 가셔가지고 100만 원 클릭해서 반영을 해주십니다. 당연히 박세무 씨에 대한 거는 박세무 씨로 이와 같이 부양가족 이 세 번 여기에서 탭을 설정하시고 하단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영호 씨에 대한 거는 당연히 여기다 탭을 클릭하신 후에 그 이후에 보험료에서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입니다. 박세일, 돌아가신 분, 직계 존속에 대한 내용인데,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원비가 700만원 발생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중에서 해외 의료비 120만원? 이거 인정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세무 씨였나요? 박세일 씨. 그리고, 국세청장 건수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 700만원에서 120만원을 차감을 한 580만원만큼 공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이어가지고 김영호 씨에 대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아파서 한 게 아니잖아요. 미용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일 씨 것만 그 120만원 차감한 금액으로 일단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로서 김간호 씨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어린이집 수업료로 90만원 발생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지금 교육비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90만원 적고, 여기 급식비? 급식비도 포함시켜야죠. 110만원. 네. 그 다음에 박세일 씨, 이분이 지금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비, 원래는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특이하게 이 장애인에 대한 거는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이 아니라 그 장애 항목으로 360만원 적으실게요. 네, 그 다음 항목으로 기부금입니다. 김영호 씨, 배우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네요. 근데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하단에 기입하는 란은 없고 저희가 연말정산 입력 그 마지막 탭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부금 어디 있죠? 하단에 63번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종교단체 기부금을 적으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길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에 다 담지 못합니다. 근데 종교단체 기부금은 올해 발생액에 대해서는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맨 하단으로 내려가지고 500만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기입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단체로서 정확하게 기입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신용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신용카드는 왼쪽 하단에 있죠. 42번으로 노란색 박스 클릭을 해 보실게요.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서 2,9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위 금액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당연히 이거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친의 병원비 700만 원. 이 부친 병원비 의료비 세액 공제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중복이 가능하냐 그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도 가능하기는 한데 해외 병원비에 대한 거는 안 되잖아요. 해외 병원비는 신용카드에서도 안 되고 의료비에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따라서 120만 원 이거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것도 보험료 세액 공제 신용카드 이게 중복이 안 돼요. 따라서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가산을 한 220만 원이 최종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신용카드 금액 얼마로 적느냐? 2,920만 원에서 220만 원 차감을 하니까 2,700만 원?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사용분이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현금 영수증에 합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237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을 한 217만 원으로 기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모든 문제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연금저축 있고 퇴직연금 있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그 첫 번째 항목으로서 삼성화재 해상보험으로 428로 클릭을 해주시고 계좌번호로는 222111 200만원 납입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가보도록 할게요. 연금저축 계좌로서 개인연금저축, 그 다음에 회사 코드로는 이거 지금 퇴직연금 잘못했죠? 이거 우리은행입니다. 계좌번호는 잘 기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삼성화재인 거죠. 네. 그리고 계좌번호는 111122, 납입금액은 420만원, 이와 같이 두 가지 모두 기입을 했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다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저장 누르셔야 되는 건데, 저장이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뭐 자료가 다 마감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일단은 저희 100회차에 대한 실무 문제 풀이는 다 풀어봤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99회 이론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